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한테 냄새 난다는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 아들, 손녀까지 전부 며느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가족 안에서 투명인간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손녀 입에서 들려온 한마디. 엄마가 말했어. 할머니 옆에 오래 있으면 냄새 밴다고.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한 여자가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용기 있는 선택의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엔 누군가의 어머니였던, 누군가의 아내였던, 그리고 이제는 나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도 누군가에게 치이며 사는 많은 분들께 용기와 속 시원한 위로가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어떤 가족 속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며느리는 복불복이라고. 나는 늘 생각했어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시집살이 당하고 눈물로 산 세월이 얼마인데 내 며느리만큼은 절대 그렇게 안 해야지. 진짜 딸처럼 친딸처럼 대해주자. 정말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선우가 여자를 사귄다 했을 때 괜히 불편한 티라도 낼까봐 일부러 더 반갑게 반응했어요. 그래, 벌써 결혼할 나이지. 어여 결혼해라. 엄마가 며느리 삼고 싶은 여자라면 더 좋고. 선우도 웃더군요. 진짜야, 엄마? 이 여자 좀 세긴 한데 마음은 따뜻해. 그때만 해도 전 그 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처음 지연이를 봤을 땐 참 똘똘하고 예뻐 보였어요. 눈웃음도 예쁘고 말도 야무지고 손잡는 느낌도 좋더라고요. 식당에서 만났는데 메뉴 고르면서도 어머니는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고 묻더군요. 속으로 생각했죠. 아, 얘는 다르다. 내 시집살이랑은 다를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지연이한테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돼주자. 결혼 준비할 땐 진짜 제가 더 열심히였어요. 예단, 예물? 그런 건 양가가 깔끔하게 하자고 해서 다 정리됐지만 저는 그보다 지연이에게 따뜻한 가족이 돼주고 싶었어요. 처음 들어오는 날엔 꽃도 사서 현관에 걸어놨고 지연이 좋아한다는 고구마 말랭이랑 유자차도 장에 가서 일부러 사왔어요. 냉장고도 싹 치우고 공간도 넉넉히 만들어놨죠. 그날 지연이 우리 집에 짐 옮기던 날 나는 두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해줄까? 어디에 짐을 놓게 해야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죠. 지연이는 처음엔 참 밝았어요. 어머니 저희 신혼인데 너무 신경 쓰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신경 써야지. 너 이제 우리 집 식구인데 불편한 거 있으면 꼭 말해. 딸처럼 생각할 거야. 정말 저는 지연이를 딸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인지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죠.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나한테 어머니 하고 어찌나 다정하게 하는지 몰라. 요즘 애들 같지 않아. 나 진짜 복 받은 것 같아. 그땐 몰랐어요. 그 따뜻했던 말투 뒤에 어떤 벽이 있었는지. 첫 명절 제가 먼저 말했어요. 지연아, 차례 준비 힘들면 하지 마. 간단하게만 하자. 지연이도 웃으며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그때부터였나 싶어요. 지연이가 말은 고맙다고 했지만 무언가 그 이후로 저를 대하는 눈빛이 살짝 달라졌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어색해서 그러겠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또 넘겼어요. 그날 지연이 좋아할 것 같아서 꼬막 무침이랑 봄동 겉절이를 했어요. 근데 지연이 딱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저 이런 거 안 먹어요.
그 말투가 너무 차가워서 깜짝 놀랐죠. 그래도 전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선우 먹일게. 다음엔 너 좋아하는 걸로 해볼게. 지연이는 대답 없이 방에 들어갔어요. 나는 그 접시들 그대로 싸서 냉장고에 넣었죠. 그날 밤 지연이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어디서도 피할 수 없는 시월드. 오늘도 반찬 테러 당함. 그걸 본 순간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그날은 남편한테도 말 못했어요. 선우는 그런 글이 올라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나는 그저 지연이가 나를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려 했던 건 진심이었어요. 진짜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었고 그동안 당한 시집살이를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진심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뒤틀려가고 있었던 걸까요? 그땐 몰랐어요. 그렇게 조금씩 조각나던 마음이 언젠가는 나를 다치게 만들 거라는 걸요. 지연이랑 저 단둘이 있던 날이었어요. 선우는 야근한다고 늦는다고 했고 남편은 동네 모임 가서 안 들어오는 날이었죠. 저녁을 차리다가 지연이 다가오더니 대뜸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 앞으로 제 방문 좀 마음대로 열지 마세요. 그 순간 머리가 띵 울렸어요. 전날에 빨래를 널다가 지연이 방에 덜 마른 티셔츠가 있어 창문 좀 열어둔 게 전부였어요. 그게 문을 마음대로 열었다고요? 그 말에 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투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원래 같으면 한마디 했겠죠. 내가 뭔데 그런 식으로 말하냐. 그런데 전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래, 다음부턴 조심할게. 그렇게 말했더니 지연이 저를 보며 피식 웃더라고요.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마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눈빛 같았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날 밤이었어요. 선우가 퇴근하자마자 지연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울먹이는 거예요. 오빠, 어머니가 또 내 방에 몰래 들어왔어. 내 물건 뒤졌는진 모르겠지만 난 진짜 무서워.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 거면 나 진짜 못 살겠어. 저는 주방에서 멍하니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그런데 선우가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제발 좀 그러지 마. 지연이 적응할 시간 좀 줘. 적응할 시간이요? 그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필이면 그때 남편도 들어왔어요. 거기서 제가 뭐라고 말하면 더 나빠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그래, 오해일 거다. 선우도 지연도 조금만 지나면 알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이건 오해가 아니라 조용한 공격이었어요. 그 다음날 선우가 아침밥을 먹다 말고 저한테 그러더군요. 엄마 지연이 힘들어해. 괜히 말 걸지 마. 그냥 좀 조심해줘. 그 말에 젓가락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지연이 힘들어한다고? 내가 뭘 했다고? 그날 저녁에 지연이는 아주 노골적으로 돌직구를 날렸어요. 시어머니가 딸처럼 대해줄게라는 말이 제일 무서운 거 아세요? 진짜 딸이면 감정도 터놓고 다투기라도 하죠. 근데 그게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면 그건 그냥 통제하려는 말이에요.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인가요?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거실에서 선우랑 지연이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빠, 어머니가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눈빛이 차가워. 아냐, 엄마가 원래 그런 눈이야. 그냥 우리 둘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자꾸 들어. 그 소리를 들으며 전 처음으로 이 집에서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어요. 결혼해서 처음 들어온 집. 그 누구보다 살뜰히 가꾸던 내 공간. 그 공간이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장에서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속이 터진다, 속이 터져. 요즘 애들 무섭다니까. 어휴, 며느리한테 내가 시집살이 시킨다고 썼더라니까. 저는 얼어붙은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주머니 말이 맞았어요. 지연이는 요즘 세대고 세련된 말과 행동은 교양 있어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살얼음 같고 차갑고 계산된 말들. 이제야 알겠어요. 그 말투, 그 표정, 그 상황들. 그건 우연도 아니고 오해도 아니에요.
딸처럼 대해줄게라고 말했던 저한테 지연이는 딸처럼 돼갖고 있는 중이었나 봐요. 매일 똑같은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손녀가 태어나고 저는 더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만 참으면 돼 하는 생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어요. 동네 시장에 봄나물이 나왔다는 말에 예쁘게 다듬어서 지연이랑 선우 주려고 일부러 다녀왔죠. 지연이 평소에 건강식 좋아한다 해서 된장에 조물조물 묻히고 들기름도 아끼지 않고 넣었어요. 고구마 줄기 볶음이랑 두부조림까지 해서 냉장고에 정리해서 넣고 냉장고 문에 쪽지도 붙여두었죠. 그런데요. 그날 오후 지연이가 저한테 톡을 하나 보냈더군요. 딱 한 줄이었어요. 앞으로 이런 건 하지 말아주세요. 부담스러워요. 순간 손에서 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무슨 뜻이지? 뭘 잘못한 거지? 이게 부담스러운 행동이었나? 저녁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나 그냥 반찬 몇 가지 해준 건데 그것도 기분 나빠하나 봐. 남편은 신문을 덮으며 한숨을 쉬더군요. 당신도 좀 바뀌어야 돼.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해. 그냥 조용히 좀 있어. 당신이 괜히 상황 더 복잡하게 만들어. 그 말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가 이걸 복잡하게 만든다고? 나는 그저 도와주고 싶었던 건데 왜 자꾸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걸까요? 그 다음날 지연이가 있는 거실에서 제가 실수로 컵을 엎질렀어요. 지연이가 말하더군요. 어머니, 다음부턴 식탁에서 좀 조심히 움직이세요. 애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연의 그 말투. 딱 부드럽게 내려찍는 칼날 같았어요. 이 집은 제 집인데 이 공간은 제가 평생 닦고 가꾸던 곳인데 왜 저는 하루하루가 숨죽이며 눈치 보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저녁 늦게 퇴근한 선우가 들어오더니 지연이를 끌어안고 말했어요. 우리 지연이 오늘도 고생했지. 엄마 때문에 힘들었지? 지연은 그 품에 안기며 훌쩍이는 척했죠. 아냐. 어머니는 좋은 분이야. 그냥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튿날 딸 윤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연이 SNS 봤어? 요즘 애들 말이야. 시어머니한테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다 올려. 그 순간 저는 뭔가가 꺾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음이었는지 자존심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였어요. 나는 평생 참았어요. 내 시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심지어 자식들한테도. 그런데 이제 와서까지 며느리한테 고개를 숙이고 조심조심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왜 이렇게 조심해야 하지? 그날 처음으로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억울하단 생각도 아니고 서운하단 생각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말 한마디였어요. 그날도 평범했어요. 아무 일 없던 그냥 그런 하루였어요. 오전에 밥하고 빨래 돌리고 점심에 마트 다녀오고 하루하루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지연이가 부탁했어요. 어머니, 저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예린이 며칠만 봐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내 손녀인데 봐줘야죠. 아이 낳고 기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아니까요. 예린이는 순한 아이였어요. 동화책을 읽어주면 조용히 듣고 색연필로 색칠도 잘하고 요즘엔 제가 해주는 반찬보다 피자나 과자 같은 걸 더 좋아하지만 그래도 간식 만들어주면 예쁘게 감사합니다 하던 아이였어요. 그날은 간단하게 계란찜을 했어요. 예린이가 좋아하거든요. 작은 종지에 나눠 담아 식탁에 놨는데 그 순간 예린이가 갑자기 말하더군요. 할머니는 왜 냄새나? 순간 시간이 멈춘 줄 알았어요. 제가 뭘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멍하게 쳐다봤죠. 예린이는 천진난만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 옆에 오래 있으면 옷에 냄새 밴다고. 그 말 듣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애가 뭘 알겠어요. 그저 들은 말을 옮긴 것뿐이겠죠. 그런데도요. 그 짧은 한 문장이 저를 송두리째 부쉈어요. 냄새? 내가 냄새가 난다고? 내가 옷에 벨 정도로 불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생 가족들 입에 들어갈 음식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뜨거운 김 맞아가며 찌개 끓이고
기름 튄 앞치마 입고 서 있던 시간이 그렇게 냄새 한마디로 요약되다니. 예린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맨날 말했어. 할머니랑은 가까이 있지 말라고. 할머니는 좀 이상하대. 그 말 끝에 제가 했던 모든 생각이 멈췄어요. 그동안 속으로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지연이도 애 키우느라 예민한 거야. 시집살이 한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 그래도 아이한테는 날 싫어하는 거 티 안 낼 거야. 그런데 아니었어요. 지연이는 내 손녀한테까지 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거울 앞에 서기가 싫어졌어요. 내 모습이 어떤지 확인하는 게 무서웠어요. 진짜 내가 그런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을까. 며칠 뒤 지연이가 돌아왔을 때 예린아 엄마 왔다 하며 웃는 얼굴을 보는데 어찌나 헛웃음이 나던지요. 그 표정 그 미소 선우 앞에서나 남편 앞에서의 그 가면이었어요. 그날 밤 딸 윤정이 전화했어요. 엄마 요즘 어때? 그냥 조용히 지내. 예린이도 많이 커서 이젠 할머니랑도 말도 잘하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아이의 짧은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조각조각 나 있었다고 윤정이한테 차마 말 못했어요.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나오더니 그러더군요. 예린이 요즘 할머니 잘 따른다며. 보기 좋네. 그 말에 또 웃었어요. 네, 보기 좋죠. 겉으로는요. 보기엔 참 다정하고 훈훈하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제가 어떻게 찢어지고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TV도 안 켰고 라디오도 안 틀었어요.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비 내리는 소리 들으며 소파에 앉아 멍하게 베란다 창을 쳐다봤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남편은 식탁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고 선우는 아예 저랑 눈도 잘 안 마주쳐요. 지연은 요즘 저를 아예 투명인간처럼 대하죠. 어머니 다녀오세요. 그 말에 감정이 없다는 거 말투가 아니라 눈빛에서 느껴져요. 그냥 의무처럼 툭 던지는 인사. 며칠 전에는 식탁에서 내가 젓가락을 떨어뜨렸는데 세 사람 중 아무도 안 주워주더라고요. 그냥 각자 밥만 먹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구나. 그날 밤 혼자 씻고 나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내가 여길 나가면 이 집 사람들은 내가 없는 걸 알게 될까? 나는 이 집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정이한테 연락해볼까 싶다가 말 안 했어요. 윤정은 자기 아이 키우느라 바쁘고 나한테 늘 미안하다고만 말하니까.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불도 안 켜고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어요. 이불 속은 어두웠어요. 근데요, 그 어둠이 어쩐지 더 편했어요. 누워있다가 문득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단톡방이 조용하더라고요. 가족방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그 카톡방이에요. 선우가 손녀 사진 한 장 올리고 지연이가 그 밑에 우리 딸 너무 귀여워. 그 밑에 남편이 이모티콘 하나. 그게 다였어요. 저는 거기에 아무 말도 못 달았어요. 손녀가 웃는 사진 속에서 그 아이가 내게 말한 그 순간이 떠올라서 차마 예쁘다는 말도 못 쓰겠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나라는 사람은 이 가족 안에서 어떤 의미일까? 밥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청소를 해도 아무도 내 노고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조심해달라는 말만 돌아오고 그럼 난 지금 무엇으로 여겨지고 있는 걸까? 그냥 가사도우미 같은 존재일까? 그 생각이 점점 깊어지니 눈물이 났어요. 소리도 안 나는 울음. 그냥 흐르기만 하는 눈물.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왔어요. 나 혼자 사라지면 아무도 모를까?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나서 잠깐 정적이 찾아왔어요. 내가 없어진 세상을 상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무섭다기보단 오히려 조용하고 자유롭고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이대로 사라져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그날 이후로 나는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이별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과의 이별이 아니라 나를 잊어버린 사람들로부터의 탈출. 딸 윤정이는 결혼하고 멀리 살아요. 왕복 3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죠.
그래서 자주 못 보고 연락도 늘 간단하게만 주고받아요. 엄마 잘 지내지? 그래, 너는 애기 잘 크고? 그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윤정이가 갑자기 전화해서 그러더군요. 엄마 나 주말에 잠깐 들러도 돼? 지연이 SNS 봤는데 엄마 요즘 괜찮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또 뭘 올렸나. 불안해서 찾아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윤정이는 이미 봤더라고요. 그 주말 윤정이는 정말 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얘기 좀 해. 나는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그냥 차를 끓였어요. 말없이 앞에 앉은 윤정이 얼굴 보는데 속이 다 울렁거렸어요. 내 새끼 내가 낳아 키운 딸인데. 왠지 그 순간은 딸 앞에서조차 죄지은 사람 같았어요. 윤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진짜 믿기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야. 지연이 SNS에 글 올라왔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내 방에 몰래 들어오고 감정적으로 조종하려고 한다. 이게 진짜야? 나는 대답 못했어요. 그냥 손만 가만히 감싸 쥐었어요. 윤정이가 한숨을 푹 쉬더니 제 눈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엄마 지금 솔직히 말해봐. 지연이가 엄마한테 어떻게 돼? 그 순간 가슴이 울컥했어요. 눈물이 그냥 이유도 설명도 없이 쏟아졌어요. 나는 그 누구한테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어요. 남편한테 말해도 당신이 예민한 거야. 아들한테 말해도 엄마가 좀 맞춰. 지연한테 말하면 요즘 어머니들이 다 이래요. 세상이 전부 나더러. 조심하라고만 말했어요. 하지만 윤정이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으로 돌아갔어요. 윤정아. 나 진짜 지연이 딸처럼 생각했어. 내가 시집살이 그렇게 당하고도 우리 며느리한테는 절대 안 그래야지. 그게 내 평생 소원이었거든. 근데 그 아이는 날 그냥 귀찮고 불편한 존재로 봐. 그 말 하면서도 제 입이 떨렸어요. 지연이를 나쁘게 말하는 자체가 왠지 죄 짓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윤정이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엄마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 말해봤자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았어. 엄마 그게 얼마나 아픈 말인 줄 알아? 내가 없어지면 아무도 모를 것 같단 생각, 내가 진짜 그 생각했었어. 그 순간 윤정이가 울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 말 듣는데 그제야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저한테는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위로 같았어요. 그날 밤 윤정이는 제 방에서 같이 잤어요. 손을 꼭 잡고 아기 때처럼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자더라고요. 그 손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제야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었구나. 정말로 내가 당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그리고 그렇게까지 참을 이유는 이제 없다는 것도요. 그날은 윤정이가 다시 왔어요. 선우도 지연이도 집에 있었고 모두 거실에 모여 앉게 됐어요. 윤정이는 마음을 먹고 온 거였더라고요. 나 할 얘기가 있어. 딱딱하게 시작된 말에 지연이 순간 정색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윤정이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서 지연이 SNS 글들을 보여주더군요. 숨막히는 10월드 이젠 내 정신이 탈진할 지경. 또 반찬 테러 언제쯤 끝날까? 그 밑에 수십 개의 댓글. 와 시어머니 진짜 왜 저래요? 여긴 조선시대냐? 시어머니가 내 방에 몰래 들어왔다. 이거 다 사실이야. 지연이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쓱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느낌을 적은 거죠. 그게 뭐 그렇게 문제인가요? 그 말투 그 눈빛 윤정이는 처음 보는 표정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게 매일 보던 지연이의 진짜 얼굴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요. 윤정이는 더 묻지도 않고 말했어요.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알아? 진짜 친딸처럼 대해줬다고. 근데 넌 SNS에선 피해자인 척하고 엄마한테는 대놓고 무시하고 그게 사람 할 짓이야. 지연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군요. 오히려 날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요? 딸처럼요? 웃기지 마세요. 어머니는 말로만 딸처럼 해준다면서 시도 때도 없이 반찬 들이밀고 기분 나쁜 눈빛으로 감시하고 애 앞에서까지 감정 드러내고 그게 딸처럼이에요? 그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윤정이도 놀란 눈으로 지연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엔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있었죠. 지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전 시집살이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위기 안 만들려면 어머니가 조심하셨어야죠. 그 말에 정말 뭔가가 퍽하고 가슴에 박히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일어섰어요. 무릎이 떨렸어요. 말을 하려는데 목이 메어서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때 선우가 나섰어요. 너 말투 좀 조심해. 그 한마디 하고는 저한테 돌아서서 말하더군요. 엄마, 지연이 성격이 좀 칙설적이긴 한데 악의는 없어. 그냥 솔직한 거야.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그 순간 진짜로 정신이 아찔했어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직접 봐놓고도? 이 집에 있는 누구도 내가 얼마나 참고 또 참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 순간 윤정이가 터졌어요. 너 진짜 한심하다. 엄마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게 다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엄마가 요즘 어떤 눈으로 너희를 보고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 있어? 선우는 말이 없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제야 뭔가 조금씩 깨닫는 눈치였지만 이미 늦었죠. 지연이는 끝까지 당당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어머니랑 안 맞아요. 앞으로도 따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서로한테 좋잖아요. 나는 그 말 듣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들에겐 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 좋은 시어머니가 되겠다는 내 다짐도, 딸처럼 대해주자는 내 진심도 전부 우습게 여기고 내가 나를 망치도록 내버려뒀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방 안에 들어와 이불을 펴면서 조용히 결심했어요. 이제는 내가 이 집에서 조용히 나가야겠다. 그날 새벽 눈이 저절로 떠졌어요. 조용했어요. 온 집안이 고요했죠. 누군가 숨 쉬는 소리만 들리는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주 또렷하게 깨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볍게, 정말 가볍게 걸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이불을 털어 널어 놓는 거였어요. 햇살도 들지 않은 새벽이었지만 저는 습관처럼 베란다 창문을 열고 하얀 이불을 바람에 털어냈어요. 그 다음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그동안 제가 쌓아두었던 반찬통들을 하나하나 꺼냈어요. 꽉 들어찬 김치, 나물무침, 멸치볶음. 모두 정리했어요.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싸고. 싱크대 안쪽에 넣어두었던 제 찻잔 세트, 혼수 때 들고 들어왔던 작은 꽃무늬 찻주전자, 그것들도 조심스럽게 신문지에 말았어요. 그리고요. 거실 장식장 위에 올려뒀던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남편, 아들, 며느리, 손녀. 다 같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사진 뒷면에 펜으로 글자를 썼어요. 이 집은 이제 내가 다 가지렴. 나는 여기서 빠질게. 그 사진은 다시 제자리에 올려놨어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짐이라고 해봐야 작은 캐리어 하나였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통장과 약봉투. 그게 전부였어요. 욕실로 가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눈 밑이 살짝 꺼졌고 주름은 더 깊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표정이 편안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단톡방을 열었어요. 거기엔 또 예린이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우리 딸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그 아래 남편은 하트 이모티콘을 눌러놨더군요. 저는 거기에 조용히 딱 한 줄을 남겼어요. 나는 이 집에서 빠질게.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볼게.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누구의 반응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건 내 인생에 내가 내리는 결심이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나섰을 때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신발도 새로 산 편한 운동화를 신었고 목도리를 고쳐 두르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며 머릿속에 스쳤어요. 이 집은 이제 지연이 거다. 선우도 아빠도 다 지연이 편이지. 그래, 그럼 그 집은 그들이 꾸려가고 나는 나를 꾸려가자. 밖에 나서니 이상하게 눈이 시리지도 않았어요. 햇빛도 따갑지 않았고 바람도 차지 않았어요. 이제야 나는 이 세상에 나 하나로 서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렇게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집을 떠났어요. 눈물도 소리도 없이. 그 누구의 허락도 없이. 오로지 내 마음 하나로. 그 집을 나와 처음 도착한 곳은 내가 직접 계약한 작은 원룸이었어요. 전세도 아니고 보증금 조금의 월세를 내는 방. 햇살은 조금 들고 창문은 작고 싱크대는 간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여기가 내 집이구나. 누구 허락도 안 받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내 이름으로 고른 곳. 평생 처음이었어요. 이삿짐은 말도 안 되게 작았어요. 이불 하나, 옷 몇 벌, 전기포트 하나. 하지만 정리하는 시간이 그렇게 설레고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작은 커튼을 달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여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구나. 그날 저녁 시장에 가서 반찬 재료를 조금 샀어요. 오이고추, 된장, 깻잎 한 단, 그리고 계란. 마주보는 가게 아주머니가 그러시더군요. 혼자 사세요. 이런 거 사러 오는 분들 보면 참 정겹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혼자 산다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거든요. 집에 돌아와 된장국을 끓였어요. 그냥 나 혼자 부글부글 끓는 냄비와 마주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어요. 맛있다고 소리 내서 말했어요. 그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가 먹어줄 것도 없지만 그냥 내가 만든 음식을 내가 맛있다고 말했어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밤에는 조그만 탁자에 앉아 책을 폈어요. 요즘 동네 복지관에서 글쓰기 수업도 하고 배움교실도 연다길래 신청서도 받아놨어요. 처음으로 내 이름 석자를 큰 글씨로 적었어요. 정옥희. 적고 나서 잠시 멈췄어요. 이름이 이렇게 예뻤나 싶었어요. 누구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그냥 정옥희. 나. 그날 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어요. 시끄러운 말도 없고 누가 눈치 주는 소리도 없고 그냥 고요한 바람만 있는 밤.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한참을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윤정이었어요. 엄마 괜찮아? 도착했어? 방 작지만 딱 좋아. 이제 좀 숨 쉬는 느낌이야. 윤정이가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엄마 진작 나왔어야 했어. 너무 오래 참았어.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괜찮아. 지금 나왔으니까 됐어. 앞으로는 안 참아. 나를 아프게 하는 데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전화 끊고 나서 그 조그만 방 안에 다시 조용함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였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나의 이름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거야.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정옥희로. 방 안에 작은 국화꽃을 놓았어요. 시장 아주머니가 그러더군요. 혼자 사는 분들이 꽃을 가장 먼저 사가요. 나를 잊지 않겠다는 뜻이라네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어요. 그래, 이제는 나를 잊지 말아야지. 그리고 며칠 뒤 조용하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은 남편이었어요. 당신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밥은 챙겨 먹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게 어딨어? 어딨냐고요? 이젠 내가 있는 곳이 집이에요. 당신들 속에선 내가 없었잖아요. 그 다음은 선우였어요. 엄마 미안해. 지연이랑 잘 얘기해 볼게. 돌아와. 예린이도 엄마 보고 싶어 해. 그 문자 보고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예린이가 그 아이는 나한테 냄새난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애니까 이해해요. 문제는 그 말을 만든 어른들이죠. 윤정이는 매일 연락을 줘요. 엄마 전부 아무것도 몰라. 엄마가 없어지고 나서야 허전함을 느끼는 거야. 그래, 그 허전함. 그건 불편한 존재가 사라진 뒤에 침묵일 뿐이에요. 그들은 내가 그립지 않아요. 집안일을 할 사람이 아쉬운 거예요. 하루는 남편이 직접 찾아왔어요. 손에 카스테라 하나 들고요. 당신 좋아하잖아, 이거. 그 말에 진심으로 목이 탁 막히더군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제야 기억났어요.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 못했어요. 그냥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시 들어와. 내가 당신 마음 몰랐다. 너무 미안해.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은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도 모른 척 했어요. 지연이 하는 행동도 선우가 나한테 했던 말들도 다 듣고도 모른 척 했잖아요. 그 순간 남편은 울더군요. 처음 봤어요. 저 사람도 울 줄 아는구나. 하지만 늦었어요. 지금 와서 사과받고 싶지 않아요. 이제 와서 사랑받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이제야 나를 사랑해 보려 해요. 그 시간을 또 당신들한테 쓰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는 남편 등을 보며 제가 평생 해본 적 없는 말을 속으로 했어요. 잘 살아. 이제 나 없이. 며칠 뒤엔 선우가 예린이 손을 잡고 왔어요. 예린이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나 미안해요. 그때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였지? 그 말에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아직도 애예요. 그냥 엄마 말 따라한 거였을 뿐인데 그 작은 입술로 미안하다고 하는 걸. 전 예린이 손을 꼭 잡아줬어요. 괜찮아. 너는 잘 자라고 있어. 엄마처럼만 되지 마렴. 그 말에 선우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그 집엔 다시는 안 가. 그날 밤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맞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있었던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혼자가 아니에요. 왜냐고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랑 함께 있으니까요. 딸처럼 대해줬다. 하지만 그 딸에게 무너졌다. 나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었다. 이제 나는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겠다. 이상한 시어머니로 그 집에서 사는 것보다 작지만 저로 가득 채워진 이 공간에서 지난날의 나를 다독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매일 2시간씩 동네 학교 놀이터를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작은 꽃화분에 물도 주고 저를 위해 보글보글 된장찌개며 반찬 가지들도 만듭니다. 따뜻한 차를 내려 고요함 속에 책도 읽습니다. 다 키운 아이들이 독립하듯 저도 모두에게서 독립을 한 것입니다. 엄마 독립선언.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 언젠가 못 이기는 척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돌아오길 바란다면 아이들 먼저 독립을 시키세요. 어쩌면 며느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엔 딸 같은 며느리도 엄마 같은 시어머니도 없다고. 각자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서로에게 좋을 수도 있다고요. 이제는 주위 먼저 챙기고 남 먼저 생각하는 삶은 졸업하고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내 자신에게 더 미안해하며 나를 먼저 생각하고 챙겨주려고요. 그동안 저 자신을 너무 돌보지 못했나 싶어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저를 챙기며 앞으로 살아가렵니다. 저의 이막 청춘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려 했던 한 어머니의 진심이 시간이 흐르며 얼마나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사랑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마음이 짓밟힐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통해 느껴보셨을 겁니다. 혹시 지금 남들 일이라 치부했던 고부 갈등 겪고 계신가요? 비슷한 감정을 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겪은 가족 안의 이야기, 여러분만의 진심을 담은 사연도 함께 들려주세요. 우리는 누군가의 말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